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3분 막 지났고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주요한 변수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일정이 있었던 이슈가 있었고, 갑자기 불거졌던 이슈도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은 그 이란의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고, 사실 뭐, 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게 유가 관련한 시장이었는데, 큰 반응이 없었던 건 왜일까요? 예, 뭐 뉴스에서 많이 네. 보셨겠지만 이게 뭐 어떤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실은 큰 소란이 그렇죠. 있었겠죠. 근데 네. 아무래도 뭐 악천후로 인한 단순 헬기 사고로. 단순 헬기 사고라는 측면에서 뭐 이제 중동이 화약고이긴 한 상황에서 저희가 뭐 많은 관심을 뭐 보고는 있긴 하지만 네. 단순 사고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파장 자체가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은 이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뭐 유가라든지 뭐 달러 뭐 전반적인 가격 변수 자체가 일단은 조금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네. 향후에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뭐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뭐 별다른 뭐 어떤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중동 이번 이제 그 이란 대통령의 어떤 사망 사고 자체가 뭐 원유 시장이라든지 또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 자체는 상당히 좀 네.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항상 보면은 각국에서 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내가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지만 않으면은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없는 거겠죠. 예, 뭐 네. 음모론이 계속 뭐 얘기되고 있긴 네, 하지만 네. 사실은 뭐 미국마저도 뭐 조의를 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뭐 이번 사태가 네. 뭐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테러라든지 뭐 또 뭐 최악의 뭐 이스라엘 공격 뭐 이럴 가능성 자체는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이 일본 증시도 그렇고 올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정말 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약간 또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이 이제 변경의 첫 발을 내디딘 국가도 있고요. 이제 변경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식 시장이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2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의 레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화면에 잠깐 제가 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레러티브였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최근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갖기 뭐 9월, 뭐 7월, 9월, 12월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좀 연준 인사들은 계속 신중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이번 주에 나올 FOMC 의사록에서도 뭐 그렇게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담아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과도한 기대감을 갖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미국을 제외한 지역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유럽 쪽이라든지 뭐 중국도 사실은 최근에 그 기준금리만 안 내렸을 뿐이지 모기지 금리라든지 또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제 느낌 상에는 상당히 좀 조용한 랠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힘을 붙인 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경기 부양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뭐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실물 경기의 회복에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최근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쪽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중국이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네. 중국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영향도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거고, 통화 정책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심지어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쪽에 있어서 금 가격, 금은동이 다 오르잖아요. 네. 금은동.
집에 있는 어떻게 동메달이라도 좀 있으면은 갖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중국이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지금 동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AI 전력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고 또 공급도 안 좋고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좀 구리 가격을 조금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구리 가격 최근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와, 엄청 뭐 올랐네요. 사상 최고치 지금 가격을 보이고 있고 뭐 관련해서 이제 구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용 원자재 그 가격들을 모아놓은 그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지수를 보더라도 최근에 조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이 뭐 이러한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비트코인도 장중에 뭐 7만 달러를 다시 또 돌파하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뭐 지난해 말 연초에 얘기했던 에브리싱 랠리 자체가 좀 재현되는 것인가라는 좀 기대감마저도 사실은 좀 갖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모든 자산 가격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네.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구리 가격이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화면에 보시듯이 이 투기적 거래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물론 이 투기적 거래라는 부분 자체가 단순하게 어떠한 그 뭐 투기 목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제반 사항들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전력과 관련된 뭐 구리 수요 자체도 상당히 이제 늘어날 인프라와 관련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물류와 관련된 뭐 지금 파나마 운하라든지 또 지난번 볼티모어 이제 교량 사고로 인해서 미국의 물류 차지 일 자체가 상당히 좀 빚어지고 있는 현상들 또 각국이 지금 보게 되면 뭐 공급 쪽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그 차질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 것들이 구리 가격에서 더 가를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로 아마 좀 자금들 자체가 이제 그 투기적 시장으로 네.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서 뭐 이걸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사실은 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수요 자체가 없고 단순하게 뭐 투기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일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 쪽에서 어떤 수급 밸런스 자체가 네.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 요인들 자체도 사실은 눈에 띄게 사실은 늘어날 수 엄청 있는 많죠. 예,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구리하면 사실은 이제 경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지표 비슷하게 이제 닥터쿠퍼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동안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 뭐 이렇게 좀 디지털 뭐 이러한 쪽으로만 사실은 그 경기 모멘텀 자체가 쏠려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뭔가 확산되는 쪽으로 좀 다가가는 분위기를 구리 가격이 좀 시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그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도 지금 미국 쪽은 여전히 좀 물가가 뭐 떨어지긴 하지만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좀 유럽 쪽은 사실 물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물가 같은 경우도 이미 2%대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6월에는 금리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6월에? 예, 예, 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정책의 탈동조화, 그러니까 연준만 이제 그동안 이제 바라봤던 어떤 그런 스탠스에서 이제 각국이 자국의 이제 경기 회복을 그렇죠. 위해서 나름의 어떤 통화 정책 이러한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이 최근 말씀드린 어떤 구리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자금들 자체가 좀 진입을 하는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 자체가 좀 랠리를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넌 US 유럽이라든지 중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시그널 자체가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좀 하반기 쪽에서의 어떤 경기라든지 또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사실은 우리가 뭐 5월에 뭐 팔고 떠나라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5월에 사상 최고치 랠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 아마 이러한 보여지고 있는 넌 US 쪽에서 보여지는 뭔가 좀 꿈틀거리는 이러한 힘들 자체가 조금 랠리를 좀 지탱을 해주고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에브리싱 랠리와 비슷한 어떤 모습들 자체가 다시 좀 재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또 유로존, 중국까지 이제 경기의 흐름이나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혼자 독주를 했었던 미국 경기가 사실 조금이라도 꺾이면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우르르 무너지게 네, 되는데 그렇죠. 다행히도 뭐 중국 쪽에서는 지금 회복하고 있고 유럽도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현재 경기는 지금 어떻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예, 뭐 미국 지표 최근에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시장의 그 기대치보다는 좀 밑돌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부분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 기대치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또 뭐 미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좋으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제 그보다 밑돌면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가 이제 좀 마이너스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조금은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시장의 이제 미스 항상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은 이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좀 이게 안 좋게 이제 얘기를 하면 미국 경기 뭔가 조금 기스가 나면서 이제 침체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흐름 자체는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닌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연착륙 기조 속에 조금 그동안 너무 좋았던 부분 자체가 다소는 좀 진정되는 쪽에서 오히려 좀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 골드일락스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는 여전히 뭐 완만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그것 때문에 뭐 같이 그려놓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물론 이게 물가가 진정이 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지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되는 흐름 자체를 좀 최근에 국채 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좀 중요하게 좀 보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미 연준이 그동안은 사실 물가만 갖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슬로우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책의 밸런스 자체를 물가와 경기를 양쪽을 다 고려를 이제 슬슬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물가만 조금만 더 잡힌다라고 하면 충분히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최근에 뭐 시장이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연내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 자체는 네. 물가의 어떤 흐름도 있긴 하지만 미국 경기의 이러한 최근의 흐름도 사실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네. 뭐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뭐 전기비 기준으로 해서 한 1% 후반에서 한 2% 초반 이 정도의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도록 연준이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금리 정책 쪽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경기 지표의 둔화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뭐 물가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인프레를 얘기할 때 수요 견인, 디맨드 풀 쪽에서의 그 물가 압력 자체는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의 물가 흐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러한 최근의 흐름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리키고 있는 시그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미국 경기 지표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기 전까지는 워낙에 네. 소비가 뜨겁고 고용도 뭐 견조하게 이어지고 네,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뭐 노 랜딩까지 얘기 나오니까 와 경기가 여전히 뜨겁구나 했는데 요 지표를 보니까 또 약간 꺾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럼 우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또 미국은 보면은 그 시체말로 밀당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꺾이게 하지는 않으면서 슬로우하게 내려가면서 물가도 잡으면서 그에 딱 타이밍에 맞게 금리도 인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특히 이제 미국 경기 이제 소비를 많이들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과 저축 자체가 다 이제 소진됐다라고 네. 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뭐 고용 지표가 여전히 견조한 부분에서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소득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주식 시장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사실 금융자산 자체가 워낙 비중이 큰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계 쪽의 순자산 자체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쓸돈이 부분이죠. 많아지는 쓸돈이 거죠? 많아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방어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 경기 자체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는 고용 시장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네. 주식 시장 자체가 잘 버텨지고 오히려 이제 사상 최고치를 랠리를 하면서 가계나 이런 기업의 어떤 순자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자체도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는데 상당히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죠. 사실 좀 선순환적인 어떤 흐름들이 지금 미국 경기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지표가 다소는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한 부분 자체를 네. 지금 과도하게 뭐 우려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뭐 연준 인사들도 계속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그 말을 믿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나하나 좀 갈아치고 있으니까 미국 쪽으로만 다 돈이 몰리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글로벌 자금은 미국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인도 등의 새로운 예. 신흥국 쪽으로도 가고요. 또 위험 자산 선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건 최근에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에서 자금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갔던 넣었죠. 뭐 다들 뭐 아시는 부분들이고 네. 뭐 그래서 엑소도스 비슷하게 사실은 자금들이 나갔던 상황들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중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상황으로 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한 가지 이제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자체가 이 JP 모간 EMB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머징 국채금리에서 미국의 국채금리를 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머징 쪽의 위험이 낮아진다. 위험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머징 쪽의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 이 차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머징 쪽에 대한 글로벌 자금의 서로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JP모간 EMB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머징의 상황이 과거 우리가 금리 올릴 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항상 문제가 됐던 이머징 자체의 어떤 흐름과는 지금 상당히 좀 상반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흐름에 특히 이제 이머징 쪽에 그 자금이 들어오는 선도하는 거는 사실은 중국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중국이 여기서 뭔가 뭐 획기적인 반전 뭐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니고 다만 이제 좀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중국의 70대 대도시 주택 가격 추이인데요. 이게 지난달에 그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2014년 이후 월간 전월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지금 주택 경기 워낙 지금 주택 경기가 중국이 안 좋은데 그럼 이것을 지금 급락의 어떤 전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저점을 다진 거냐라고 이제 조금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정부가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네. 지난 금요일 날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죠. 뭐 모기지 금리도 떨어뜨리고 네. 지금 그 은행들로 하여금 그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부동산 디벨로퍼가 갖고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하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이제 얘기를 했고, 네.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지방 정부들이 그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로 이제 쓰는 방안을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택 경기의 위험성을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이제 감지를 한 부분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부동산 대책을 좀 쏟아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책이 좀 뭐 일부 판단에서 너무 조금 사이즈 규모 자체가 너무 좀 적다. 오히려 지금 위기 상황 그 부동산이 안고 있는 그러한 심각성을 대비하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가 그래도 차근차근 이렇게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미분양 재고 물량 자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피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은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방 정부가 뭐
이 미분양 주택을 떠안는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실이 기업에서 정부로 가는 어떤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택 시장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격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는 할 수는 있을 거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중국의 그러한 것들이 조금 상당 부분 이제 중국 경기라든지 금융시장을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정책이 좀 주목되는 게 이 특별국채 발행입니다. 특별 국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할 때 이제 쓰는 수단 자체가 지방 정부로 하여금 이제 국채를 지방 정부 채권이죠. 발행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중국의 경기 부양의 공식이었는데 워낙 지금 지방 정부가 부실도 자체가 많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부가 직접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이제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그것을 이제 이번 달부터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중국이 이러한 특별 국채를 발행한 사례가 98년 이후에 보면 6차례 정도 있습니다. 근데 6차례 있는데 2차례는 그 국채 상환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상환을 위해서 차환을 위해서 발행한 부분들이고 그럼 나머지 4번이라고 2차례는 사실 이 국부펀드라든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서 쐈던 거고 우리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국채를 발행했던 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 1조 위안을 발행했고요. 네. 요번에 또 연말까지 1조 위안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조 위안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1조 위안. 예. 얼마큼이죠? 1조 위안. 1조 위안 우리 지금 1위안이 한 170원 정도 하니까 170조 정도 되는 187조. 그 정도 되는 규모죠.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대부분 다 이제 발행되고 집행이 되는 상황들이 되니까 상당 부분 이제 경기 쪽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실은 쓰여질 돈들이 되겠죠. 물론 이게 과거처럼 인프라에 들어갈지는 뭐 조금 저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중국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각종 이러한 첨단 산업 뭐 이러한 쪽에는 자금들이 당연히 투입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뭐 부동산이 아니래도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뭐 앞서 뭐 잠시 얘기했지만 중국이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내수가 좀 활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구화신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중고품 대신에 신제품을 샀을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이제 했고서 다양한 지금 이제 경기 회복 프로그램이 사실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경기 회복 프로그램 때문에 올해 중국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다가 최근에 아이비들도 이제 성장률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 자체가 중국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중국 경기를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힘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게 되면 중국 경기의 회복이라는 것이 전 세계 경기 왜냐하면 전 세계 교육 자체가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특히 이제 유럽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진 이 독일 경기가 안 좋아진 이유 자체가 대중국 수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또 근데 그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수출도 좋아지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승 효과, 글로벌 상승 효과, 낙수 효과 자체를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에브리싱 랠리를 하는 원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한편에는 중국 경기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 자체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뭔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뭔가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행보가 실질적으로 뭔가 데이터로도 나오고 변화가 생기는 그런 뭔가 원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중국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중국이 또 G2국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갈등도 일으키기는 했지만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조금 또 다른 또 리스크도 사실은 유발시키고 있지만 그동안 사실은 미국 하나만 좋았던 상황에서 좀 하반기에는 조금 구도 자체가 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만 독주하던 상황에서 조금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다 잇따라 랠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러한 원인이 이러한 쪽에서 다
원인이 촉발되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라고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어떤 부분을 또 주요 포인트로 생각을 하실까요? 글쎄요, 뭐 워낙 MBT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 네. 잘해서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그런데 일단 뭐 실적 자체는 좋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적이 아니라 이제 나오는 이제 2분기 향후 가이던스 가이던스. 뭐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이제 많이들 보셨던 차트일 건데 하나 이제 차트를 우리가 이게 과거에도 보면 이노베이션 사이클 자체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사이클. 그러니까 혁신 사이클 자체가 네. 과거에도 있었고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몇 차례 큰 웨이브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목을 하시는 게 이러한 그 혁신 사이클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40년, 30년, 뭐 25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유지기간이요?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고 물론 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혁신 사이클의 주기 자체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사이클 자체는 뭐 한 40년 얘기하고 이 스마트폰은 한 15년, 뭐 20년 정도 내외. 또 이 AI 사이클은 그보다 더 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혁신 자체가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뭐 요번에 뭐 상당히 좋으면 다행일 거고 그것이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랠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만약에 약간의 좀 미스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중요한 건 이러한 혁신 사이클 자체가 지금 초기 국면이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느 하나였던 한 기업에 물론 워낙 이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쵸.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혁신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또 그러한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좀 생성되고 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주목하는 것들이 조금 지금은 좀 맞는 단계가 아닌가라 또 최근에 워낙 또 주가라는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의 영역이 사실은 좀 올라온 부분 매그니피언 7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네. 이게 조금은 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뭐 실적이 다소 미스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뭐 이게 완전히 끝났다, 뭐 AI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좀 숨고르기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자료에 하나 보니까 격차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시가총액을 네.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대만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장주의 차이라고 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뭐 네.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게 좀 답답한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 주식이 다들 내리를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하는 건가? 네. 이러한 좀 답답함이 계속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보면 이게 대만하고 우리나라 이제 전체 시가총액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만 시가총액을 이렇게 역전당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위에 거의 있었어요. 거의 있었는데 예. 이게 이렇게 지금 거는 대장주라고 말씀드리면 결국 TSMC하고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 개입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AI 수혜와 관련돼서 그렇게 지금 아직 그 강한 수혜를 얻고 있지 못하다. 대만에 비해서는 수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 시가총액을 좀 이렇게 대만에 밀리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까 중국에 대한 그 긍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에서 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차이나 쇼크를 조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차이나 쇼크. 예,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산업적으로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나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는데 중국 산업이 워낙 이제 발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더 이상 이제 뭐 상호 보완 관계가 필요 없는 거고 이제 경합적인 관계로 간 부분들이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에 대한 어떤 지위랄까 이러한 것들이 좀 약화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뭐 AI도 AI지만 전체적으로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좀 활성화되지 잘 못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업종별로 보면 차별화 현상이 자체가 상당히 심화되는 부분 자체는 일종의 좀 차이나 쇼크 자체가 우리가 좀 받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대만의 TSMC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끌고 먼저 선점을 해서 먼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순서로 따지면 이제 우리도 하나도 그러면 그 다음 순서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여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예, 뭐 우리나라 뭐 기술력, 뭐 IT, 뭐 반도체 쪽에서의 네. 어떤 경쟁력은 뭐 있다라고 하지만 최근 말씀드린 이 대장이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그 과거보다는 조금 뭔가 좀 힘에 부치는 듯한 좀 이렇게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특히 뭐 HBM이라든지 이러한 네. 것들마저도 조금은 뭐 계속 좀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네. 것들이 좀 지연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뭔가는 조금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신제품 쪽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치고 나올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한 어떤 삼성전자의 좀 기술력이라는 경쟁력 이러한 것들이 제고가 돼야 사실은 우리가 다시 대만의 어떤 시가총액을 다시 뛰어넘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 있어서는 글쎄요 조금은 좀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만 말씀드리기는 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주식 이야기, 특히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좋아요, 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9시 땡 해서 이제 국장 이야기를 할 때면 참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이제 빨리 좀 탈출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